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눈앞에 고기 국밥을 두고도 젓가락을 들지 못하는 그 기막힌 공포 말입니다. 대한민국 휴게소 식당.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앞에서 우리 특수부대 소대원 15명은 유령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손을 대지 못하고 서로의 눈치만 살폈지요. 소대장 동지 이거 내일도 있을까요? 매일 있다. 여긴 매일 이렇게 먹는 곳이야. 진짜입니까? 그 한마디에 우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대체 북한 최정예 전사들이 왜 나만의 밥상 앞에서 아이처럼 울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철민입니다. 가명이지만 북에 있을 때 제 본명도 비슷했습니다. 철이 들어간 이름이었죠.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철처럼 강하게 살아라. 저는 그 말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2010년 제 나이 18살 때였어요. 저는 평양 출신이었고 성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일빨치산 출신이셨거든요. 그 덕에 저희 집안은 평양에서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방직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여동생 하나 있었는데 저보다 4살 어렸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지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던 해 군 징집 영장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남자는 군대에 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온 영장은 좀 달랐어요. 특수부대 배치 대상자. 아버지가 그 영장을 보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철민아, 내가 조국을 지키는 전사가 되는구나. 저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입대 첫날, 저는 함경북도 산골 깊숙한 곳에 있는 부대로 배치됐습니다. 부대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요. 그냥 전방 최전선 특수부대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잡니다. 하루에 40km씩 뜁니다. 완전 무장 상태로요. 격투훈련, 사격훈련, 폭파훈련, 잠입훈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처음 3달 동안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었어요. 어머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3달이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40km가 20km처럼 느껴졌습니다. 총도 제 몸의 일부처럼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저는 제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평양에서 왔던 그 허약한 고등중학교 졸업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2012년 제 나이 20살 때였습니다. 저는 소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20명의 부하를 거느리게 된 거죠. 당시 제 나이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25살은 넘어야 소대장이 되거든요. 지휘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강철민 동무, 자네는 우리 부대의 자랑이야. 조국이 자네를 믿고 있네.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정말로 조국을 지키는 전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소대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명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19에서 23 사이. 다들 고향도 달랐고 성분도 달랐지만 한 가지는 같았습니다.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 우리는 그 자부심으로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밥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방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조국의 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주는 밥은 형편없었습니다. 아침은 강냉이 죽, 점심은 강냉이밥에 소금구, 저녁도 마찬가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저녁에만 쌀밥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강냉이랑 반반 섞은 거였습니다. 고기?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였습니다. 그것도 돼지기름 조금 들어간 국 정도.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부대인데 왜 이렇게 못 먹지? 그런데 지휘관이 그러더군요. 동무들, 이게 다 미제국주의 때문이야. 저들이 우리를 경제 봉쇄하고 있어서 식량이 부족한 거야.
하지만 우리는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이겨내야 해. 그 말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미국 놈들이 우릴 굶기려고 하는구나. 저는 더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배고픔도 참았습니다. 조국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015년, 제 나이 23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함경북도 산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석탄이 부족했거든요. 우리는 담요 2장으로 20명이 한 방에서 떨며 잤습니다. 그해 겨울, 제 소대원 중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이름은 김영수, 평안남도에서 온 친구였습니다. 훈련 중에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군의관이 와서 진찰을 했습니다. 영양실조입니다. 21살 청년이 영양실조.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전방 최정예 부대인데 영양실조라니. 하지만 지휘관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다 시련이야. 우리는 강해져야 해. 미제와 싸우려면 이 정도는 견뎌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8배 입대에서 28까지. 10년 동안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했습니다. 제 몸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지요. 40km를 뛰어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벽돌을 부술 수 있었습니다. 총도 눈 감고 분에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울을 보면 이상했습니다. 제 얼굴은 앙상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 소대원 20명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냐고요? 당시엔 그게 이상한 줄 몰랐어요. 이게 조선의 현실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난을 이겨내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어느 날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우연히 어떤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였냐고요? 2018년 4월이었습니다. 제가 국경 경계 임무를 맡게 됐거든요. 우리 부대는 가끔 휴전선 근처 경계를 서야 했습니다. 돌아가면서요. 그날도 평범한 임무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낮 12시까지 7시간 동안 철책선 따라 걷는 거였죠. 저는 소대원 5명이랑 함께 움직였습니다. 날씨는 참 화창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순찰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철책선 근처 나무에 뭔가 걸려 있더라고요. 흰색 종이 같은 게. 저는 소대원들한테 말했습니다. 야, 잠깐만. 저기 뭐 있다. 가서 확인해 보자. 다가가서 보니까 전단지였습니다. 남한에서 날려보낸 삐라. 우리는 교육받았습니다. 남조선 삐라 발견하면 즉시 불태워라. 절대 읽지 마라. 근데 저는 그때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뭐가 적혀 있길래 이렇게 읽지 말라고 하는 걸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지휘관도 없고 감시 카메라도 없었어요. 저는 재빨리 그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소대원들한테는 이렇게 말했죠. 이거 가져가서 지휘관한테 보고해야겠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어요. 다들 잠든 시간이었거든요. 화장실 칸막이 안에 숨어서 그 전단지를 꺼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펼쳤죠.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거든요. 정치범 수용소 가는 겁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일 쌀밥과 고기를 먹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매일 쌀밥과 고기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일 쌀밥과 고기를 먹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이네. 남조선 놈들이 우릴 속이려고 만든 선전물이야. 우리는 교육받았거든요.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하게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매일 쌀밥, 고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도 쌀밥을 제대로 못 먹는데 남한 사람들이 매일 먹는다고?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또 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편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음식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는 배급을 받잖아요.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양만큼만. 그것도 부족해서 굶는 날이 많은데요. 근데 남한은 언제든 음식을 산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그 전단지를 구겨서 변기에 버렸습니다. 물을 내렸어요.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문장들이 떠올랐거든요. 매일 쌀밥과 고기를 먹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강냉이 죽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남한 사람들은 지금 쌀밥 먹고 있을까? 점심에 소금국이 나왔습니다. 국물만 있고 건더기는 하나도 없는 국이었죠. 저는 그 국을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지금 고기 먹고 있을까? 저녁이 됐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하루 종일 훈련했는데 밥은 형편없었거든요. 누워서 배를 움켜쥐며 생각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지금 편의점에서 음식 사 먹고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한테 화가 났어요.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남조선은 미제 식민지라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배웠잖아. 그런데 의문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남한 사람들이 굶어 죽을까?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소대원 중 한 명이 또 쓰러졌어요. 이름은 박민수. 황해도에서 온 20살짜리 청년이었습니다. 훈련 중에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군의관이 급히 왔습니다. 진찰하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또 영양실조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졌습니다. 왜 우리가 영양실조에 걸려야 합니까? 우리는 조국의 전사 아닙니까? 목소리가 커졌어요. 군의관이 저를 보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대장 동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식량 배급이 또 줄었다고요. 윗선에서 내려오는 게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날 밤 저는 쓰러진 박민수를 병상에서 봤습니다. 20살, 제 나이보다 8살이나 어린 청년이었어요. 그 친구가 누워서 중얼거렸습니다. 소대장님, 저 배고파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 전단지에 적혀 있던 문장을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일 쌀밥과 고기를 먹습니다.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요? 만약에 남한 사람들이 정말 매일 쌀밥과 고기를 먹는다면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10년 동안 조국을 위해 훈련했는데 돌아온 건 영양실조뿐입니까? 저는 제 손을 봤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 10년 동안 총을 잡고 벽돌을 부수고 40km를 뛰었던 손. 근데 이 손은 왜 이렇게 말랐을까요? 저는 소대원들을 봤습니다. 20명 모두 앙상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고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정상일까요? 조국의 전사가 굶주리는 게 정상일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혹시 거짓말은 아닐까? 그 의심은 분노로 바뀌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2018년 6월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날입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고 식사 시간이었어요. 우리 20명이 식당에 앉아서 배식을 받았습니다. 그날 아침도 강냉이 죽이었죠. 근데 말이죠. 그날따라 죽이 평소보다 더 묽었습니다. 거의 물이나 다름없었어요. 숟가락으로 떠서 보니까
강냉이 알갱이가 몇 개 안 보이더라고요. 제 옆에 앉은 소대원 최영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 먹으라고 주는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묵묵히 먹었어요. 안 먹으면 더 배고프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문이 벌컥 열리면서 지휘관이 들어왔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더라고요. 흰 쌀밥이 담긴 도시락이었습니다. 그것도 반찬까지 있는 거였어요. 고기 반찬이요. 지휘관은 우리를 보지도 않고 간부 식탁에 앉아서 그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흰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고기 냄새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 20명은 물 같은 강냉이 죽을 먹고 있는데요. 지휘관은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점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한테는 강냉이밥에 무국이 나왔어요. 무도 거의 없고 국물만 있는 거였죠. 근데 지휘관들 식탁에는 또 쌀밥이 나왔습니다. 반찬도 서너 가지나 되더라고요. 저는 참았습니다. 참아라. 저분들은 간부니까, 우리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저녁 때였습니다. 뭔가 터져버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우리한테는 또 강냉이밥이 나왔습니다. 반찬은 소금에 절인 배추 몇 조각.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걸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0년이야. 10년 동안 이렇게 먹었어. 그때 제 옆에 앉은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한 달 전에 영양실조로 쓰러졌던 그 친구요. 소대장님, 저 오늘 또 어지러워요. 저는 박민수를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도 하얗게 질려 있었고요. 민수야, 조금만 참아라. 곧 나아질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아질 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또 지휘관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손에 고기를 들고 있었어요. 돼지고기였습니다. 크게 구운 돼지고기.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그 고기를 간부 식탁에 올려놓더니 지휘관들끼리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면서요. 하하, 오늘 고기 좀 괜찮네. 그러게, 오랜만에 제대로 먹는구만. 그 소리가 제 귓전을 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서 지휘관들을 봤어요. 그들은 흰 쌀밥에 돼지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냉이밥에 소금 절인 배추를 먹고 있었고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소대원들이 저를 봤어요. 소대장님, 저는 아무 말 없이 지휘관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지휘관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왜 그러나? 강철민 동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무 지휘관, 우리는 왜 저렇게 먹고 동무들은 이렇게 먹습니까?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휘관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요. 우리 소대원들은 10년 동안 강냉이만 먹었습니다. 고기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근데 동무들은 매일 쌀밥 먹고 고기 먹지 않습니까? 지휘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강철민,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자리로 돌아가.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조국의 전사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굶어야 합니까? 닥쳐. 내가 감히 상급자한테 대드는 거야. 지휘관이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무지휘관, 저기 박민수 보십시오. 20살입니다. 한창 먹을 나이인데 영양실조로 2번이나 쓰러졌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날 밤 저는 영창에 끌려갔습니다. 상급자에게 대든 죄, 군기를 어지럽힌 죄. 영창은 춥고 어두웠어요. 바닥은 시멘트였고 담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나간 걸까? 하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3일 후 영창에서 나왔습니다. 소대원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다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소대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제 안에는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소대원들을 모았습니다. 막사 구석, 아무도 없는 곳에서요. 20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 솔직히 말해봐라.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접받고 있다고 생각하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훈련했다. 40km를 뛰고, 총을 쏘고, 폭탄을 설치하고, 적을 암살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조국의 칼날이라고 했다. 소대원들이 저를 봤어요. 근데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뭐냐? 강냉이 죽이다. 영양실조다. 우리는 조국을 지킨다면서 굶어 죽고 있다. 최영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그래도 이게 조선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참아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게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 전단지에 봤던 문장을요. 남한 사람들은 매일 쌀밥과 고기를 먹는데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대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한 달 전 국경 경계 임무 중에 주운 전단지 이야기를요. 거기 적혀 있던 문장들을요. 처음엔 나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말이야. 만약에 진짜라면?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10년 동안 속은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소대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남한 사람들이 매일 쌀밥 먹을까? 편의점이 뭐래? 24시간 언제든 음식을 산다고? 우리가 배운 게 거짓말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알았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거려. 그리고 그 씨앗은 곧 무언가로 자라날 거라는 거려. 2018년 7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바깥에 나가서 별을 봤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최영철이었어요. 소대장님, 못 주무세요? 응. 너도? 최영철이 제 옆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별만 봤어요. 그러다 최영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소대장님, 우리 정말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어야 할까요?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에서는 이미 대답이 나와 있었어요.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으면 안 돼. 2018년 8월. 저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20명을 데리고 탈출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한 명도 아니고 20명을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대원들을 또 모았습니다. 막사 뒤편, 달빛도 안 들어오는 어두운 곳이었어요. 20명이 둘러앉았습니다. 다들 긴장한 얼굴이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너희들한테 물어볼 게 있다. 말씀하십시오, 소대장님. 우리 여기서 이렇게 살다 죽을 거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0년이다. 우리가 여기서 10년을 버텼어. 근데 앞으로 10년을 더 버티면 뭐가 달라지겠냐? 20년 뒤에도 우리는 강냉이 죽 먹으면서 영양실조 걸릴 거야. 최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소대장님은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탈출한다.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뭐라고요? 탈출한다. 휴전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간다.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그건 미친 짓입니다. 우리가 만약 잡히면 총살이지. 알아. 근데 여기 남아 있어도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죽든지, 훈련 중에 죽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어차피 우리는 이 부대에서 죽을 거야. 그런데 말이죠. 그때 한 소대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름은 김철수. 평안남도에서 온 22살 청년이었어요. 이름은 김철수. 평안남도에서 온 22살 청년이었어요. 소대장님, 저는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제 부모님이 평양에 계십니다. 제가 탈출하면 부모님이 수용소로 가십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김철수 말이 맞았거든요. 북한에서는 한 명이 탈출하면 3대가 처벌받습니다. 부모, 형제, 심지어 친척까지요. 그때 또 다른 소대원이 말했습니다. 저도 고향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15살입니다. 제가 도망가면 여동생이 1명, 2명, 3명, 결국 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못 가겠습니다. 저는 그들을 봤어요. 원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버릴 수 없다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억지로 데려가진 않을게.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떠난 걸 이틀 동안만 숨겨달라. 이틀만. 그 후엔 보고해도 좋아. 5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대장님. 결국 15명이 남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15명. 저는 그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너희들 정말 각오됐냐? 이건 장난이 아니야. 잡히면 총살이야. 최영철이 대답했습니다. 각오됐습니다. 어차피 여기 남아 있어도 죽는 거. 차라리 자유를 찾다 죽겠습니다. 박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굶으면서 사느니 한 번이라도 배불리 먹어보고 죽겠습니다. 나머지 12명도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 친구들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좋다. 그럼 지금부터 계획을 세운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특수부대였거든요. 야간 침투가 특기였어요. 규전선 지형도 훤히 알고 있었고요. 9월 15일, 그날 밤에 움직인다. 왜 하필 그날입니까? 추석이야. 그날은 경계가 느슨해. 북한군들도 명절이라고 방심하거든.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추면서 설명했어요. 여기 이 지점. 철책선이 가장 약한 곳이야. 지뢰도 적고 초소 간격도 넓어. 근데 소대장님, 우리가 15명이나 됩니다. 한꺼번에 움직이면 들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셋씩 나눠서 움직인다. 5분 간격으로. 첫 번째 조가 안전하게 넘어가면 두 번째 조가 움직이는 거야. 계획을 세우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9월 10일이었어요. 갑자기 부대에 비상이 걸린 겁니다. 전원 집합, 긴급 집합. 우리는 급히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어요. 지휘관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동무들, 중대한 소식이 있다. 오늘부터 2주일 동안 부대 이동 훈련이 있을 것이다. 전원 참가해야 한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주일? 9월 15일은 나흘 후인데 그때까지 훈련이면 탈출 계획이 틀어지는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소대원들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소대장님, 계획을 미뤄야 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오히려 기회야. 기회요? 부대 이동훈련이면 밖으로 나간다는 거 아니냐. 그럼 더 쉬워. 부대 밖에서 탈출하면 돼. 최영철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 훈련 중에 슬쩍 빠져나가는 거야. 부대 안에서 빠져나가는 것보다 훨씬 쉬워. 저는 다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9월 12일, 부대 이동훈련이 시작됐어요. 우리는 완전 무장하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 동안 산에서 야영하면서 훈련하는 거였죠. 저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둘째 날 밤, 9월 13일 자정, 저는 15명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하나씩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시 초소를 피해서요. 다행히 그날 밤은 달도 없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어요. 우리는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10년 동안 훈련받은 특수부대원들이었거든요. 소리 없이 움직이는 건 기본이었죠. 1시간, 2시간, 우리는 부대 경계선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쪽으로 걸었어요.
새벽 4시. 우리는 휴전선에서 5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었어요. 날이 밝으면 들킬 테니까요. 저는 소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여기서 숨어 있는다. 그리고 내일 밤 휴전선을 넘는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산속 깊은 곳에 숨었습니다. 나무 밑에, 바위 뒤에.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물도 없었고요.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요. 9월 14일 저녁,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15명을 모았어요. 준비됐냐? 준비됐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20살에서 28살까지 모두 어린 청년들이었어요. 10년 동안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훈련했던 전사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탈영병이 됐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일은 반역이다. 조국을 배신하는 거야. 그래도 후회 없냐? 최영철이 대답했습니다. 소대장님, 우리를 먼저 배신한 건 조국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고 싶은 겁니다. 박민수도 말했어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배불리 먹어보고 싶습니다. 나머지 12명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그럼 간다. 휴전선을 넘는다. 9월 14일 밤 11시.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5명이 일렬로 섰어요. 저는 맨 앞에 섰습니다. 소대장이니까요. 제일 위험한 곳은 제가 먼저 가야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자, 간다. 절대 소리 내지 마라. 우리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규전선까지는 5km. 보통 사람이면 1시간이면 갈 거리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거든요. 지뢰가 있을 수도 있고 북한군 초소가 있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30분쯤 걸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서 모두를 멈췄어요. 잠깐, 앞쪽에 뭔가 보였거든요. 달빛에 반짝이는 철사, 지뢰밭 표시였습니다. 젠장, 여기 지뢰밭이야. 제 뒤에 있던 최영철이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돌아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우회한다. 우리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300m쯤 걸었을 때 또 지뢰밭 표시가 보였습니다. 이런, 여기도 지뢰밭이네. 이번엔 오른쪽으로 틀었어요. 또 200m 걸었습니다. 또 지뢰밭.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뢰밭에 포위된 거야.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저는 땅을 봤어요. 지뢰밭을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택지는 2개였죠. 돌아가거나 아니면 지뢰밭을 통과하거나.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뢰밭을 통과한다. 미쳤습니까? 지뢰 밟으면 다 죽습니다. 조용히 해. 우리는 특수부대야. 지뢰 탐지 훈련 받았잖아. 저는 배낭에서 철사를 꺼냈어요. 그리고 땅바닥을 조심스럽게 찔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뢰가 있으면 철사가 딱딱한 걸 건드리거든요. 1 걸음, 2 걸음,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3 걸음, 4 걸음. 제 뒤에서 누군가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소대장님, 저 무서워요. 입 다물고 제 발자국만 따라와. 10분, 20분, 30분. 우리는 달팽이처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딱, 제 철사가 뭔가 딱딱한 걸 건드렸어요. 지뢰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어요. 소대장님,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저는 천천히 철사를 빼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1 걸음 비켜섰어요. 다시 철사로 땅을 찔렀습니다. 딱, 또 지뢰. 왼쪽으로 비켰습니다. 딱, 또 지뢰. 우리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앞도, 옆도,
다 지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건 안 돼. 15명 모두 절망에 빠졌어요. 최영철이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우리 포기하고 돌아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포기.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뭐가 돼? 다시 부대로 돌아가서 강냉이 죽이나 먹으면서 영양실조 걸리다 죽을 거야?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여기까지 왔어.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어. 그때 박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저기 보세요. 박민수가 가리킨 곳을 봤어요. 오른쪽 저 멀리 10m쯤 떨어진 곳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저 나무까지 지뢰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기 풀이 자라고 있잖아요. 지뢰가 있으면 풀이 안 자랄 텐데.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박민수 말이 맞았습니다. 그쪽은 풀이 무성했어요. 좋아. 저쪽으로 간다. 우리는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향해 조심조심 걸어갔어요. 다행히 지뢰가 없었습니다. 10분 후, 우리는 그 나무에 도착했습니다. 휴, 살았다. 하지만 안도하기엔 이르렀습니다. 나무를 지나자마자 또 문제가 생겼거든요. 저 앞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어요. 북한군 순찰대였습니다. 엎드려. 우리는 재빨리 땅에 엎드렸습니다. 숨소리도 죽였어요. 순찰대가 다가왔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총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순찰대가 우리에게서 5m 앞까지 왔습니다. 4m, 3m. 제 옆에 누운 최영철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2m. 순찰대 중 한 명이 멈춰 섰습니다. 잠깐, 저기 뭐 있는 것 같은데?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들킨 거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무십들이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아, 나무십이구만. 가자. 순찰대는 방향을 틀어서 걸어갔습니다. 우리에게서 멀어졌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그 후, 순찰대가 완전히 사라진 후, 우리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1시간, 2시간, 새벽 2시가 됐을 때 드디어 철책선이 보였습니다. 휴전선이었어요. 저기다. 저 철책만 넘으면 남한이야. 우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철책 밑을 기어서 통과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뒤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돌아봤습니다. 소대원 한 명이 쓰러져 있었어요. 이름은 이수철. 함경도에서 온 21살 청년이었습니다. 수철아, 왜 그래? 저는 급히 달려갔어요. 수철이의 다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대장님, 철조망에 찔렸어요. 철조망에 다리가 깊게 찔린 겁니다. 피가 계속 흘렀어요. 이런, 어떡하지? 최영철이 급히 옷을 찢어서 지혈했습니다. 소대장님, 이 상태로는 못 갑니다. 수철이를 업고 가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업는다. 수철이를 업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영양실조 때문에 뼈만 남았거든요. 미안하다. 수철아, 조금만 참아라. 괜찮습니다. 소대장님, 저 때문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한 팀이야. 한 명도 버리지 않아. 수철이를 업고 철책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남쪽으로 걸었어요. 30분, 1시간, 새벽 3시 30분. 갑자기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거기서 한국군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쏘지 마세요. 우리 탈북자입니다. 북한군 특수부대에서 왔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이 총을 겨누며 다가왔어요. 무기 있어? 없습니다. 다 버리고 왔습니다. 병사들이 우리를 수색했습니다. 정말로 무기가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총을 내렸어요. 몇 명이야? 15명입니다. 병사들이 놀란 얼굴로 서로를 봤습니다.
15명, 한꺼번에? 네. 소대 전체가 탈출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됐다. 우리 해냈다. 15명 모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누군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다. 우리 살았어. 한국군 병사가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 물을 받아서 한 모금 마셨어요. 10년 만에 마셔본 가장 달콤한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우리의 새로운 삶이. 손 뒤로 한국군 병사가 제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잠깐, 왜 수갑을 채웁니까? 조용히 해. 확인될 때까지는 모두 잠재적 간첩이야. 간첩.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넘어왔는데 간첩이라고요? 15명 모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군용 트럭에 태워졌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조용히 해. 트럭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어떤 건물 앞이었어요. 내려. 우리는 끌려 내렸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죠. 한 명씩 들어간다. 너, 먼저. 병사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작은 방으로 끌려갔어요. 방 안에는 책상 하나,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앉아.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갑이 손목을 파고들었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국정원 요원인 것 같았습니다. 이름, 강철민입니다. 나이, 28입니다. 소속 부대, 말할 수 없습니다. 요원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말할 수 없다고. 탈북자가 소속 부대를 왜 숨기지? 부대 이름이 기밀이라서 그렇습니다. 특수부대였습니다. 특수부대. 증명할 수 있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증명? 뭘로 증명합니까? 요원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강철민, 너 혹시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 아니야? 뭐라고요? 15명이 한꺼번에 넘어왔다고? 그것도 특수부대원들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탈북자입니다. 증거가 있어? 증거요? 그래, 증거. 내가 진짜 탈북자라는 증거 말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도망쳐 온 거예요. 신문은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했어요. 왜 탈북했어? 배가 고파서입니다. 그게 이유야. 배가 고파서 15명이 한꺼번에?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강냉이만 먹었습니다. 영양실조로 쓰러지는 동료들을 보면서 거짓말하지 마. 북한군은 밥 잘 먹는다며. 특히 특수부대는 아닙니다. 우리는 굶었습니다.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합니까?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요원은 차갑게 저를 봤습니다. 증명 못하면 넌 간첩이야.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신문이 끝나고 저는 독방에 갇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방이었어요. 창문도 없었고 침대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담요 한 장만 있었죠. 저는 그 담요를 깔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게 뭐야? 우리가 목숨 걸고 왔는데 휴전선을 넘으면 환영받을 줄 알았습니다. 잘 왔다고 말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온 건 수갑과 신문이었습니다. 저는 벽을 주먹으로 쳤어요. 젠장. 다음 날 아침 또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다른 요원이었어요. 강철민, 내 동료들 진술 들었어. 뭐라고 했습니까? 다들 내 말이랑 똑같더라. 배가 고파서 탈북했다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이제 믿어주시는 겁니까? 아니. 네. 너희 15명이 모두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게 더 의심스러워. 미리 짜고 온 거 아냐.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뭘 해야 믿어줍니까? 거짓말 탐지기 검사 받아. 거짓말 탐지기요? 그래. 그거 통과하면 믿어줄게. 사흘 후,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온몸에 전선을 붙였어요. 심장 박동, 땀, 혈압을 측정하는 거였습니다. 검사관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입니까? 아닙니다. 기계가 삐삐 소리를 냈어요. 검사관이 화면을 봤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대답하세요. 예.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간첩입니까? 아닙니다. 또 삐삐 소리. 검사관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왜 이렇게 긴장하죠? 긴장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 탈북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검사는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또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때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우는 소리였어요. 박민수 목소리 같았습니다. 왜 우냐? 민수야? 저는 벽을 두드렸습니다. 소대장님. 소대장님 맞습니까? 그래. 나야. 왜 우는 거냐?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대장님. 우리 다시 북으로 보내질 수도 있대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아까 신문하는 요원이 그랬어요. 간첩으로 판명되면 북송될 수도 있다고. 북송.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북으로 돌아간다고요? 그럼 총살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들도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신문 받았어요. 같은 질문을 10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왜 탈북했어? 간첩 아니야? 증거가 뭐야? 저는 지쳐갔습니다. 15명 모두 지쳐갔어요. 어느 날 밤, 또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최영철 목소리였어요. 소대장님, 우리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북한에 남아있을 걸 그랬나? 여기 와서 간첩 취급받고 독방에 갇히느니 차라리 닥쳐. 그런 소리 하지 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걸까? 차라리 북한에 남아있을 걸 그랬나? 절망이 몰려왔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는 또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요원이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철민. 예.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나왔어.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요원은 한참 동안 저를 봤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통과했어. 너희 15명 모두. 네. 너희는 진짜 탈북자야. 간첩이 아니라고. 여러 절차와 교차 확인 끝에 의심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미안했어. 우리도 확인해야 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흐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흘 동안의 지옥이 끝난 겁니다. 그날 오후 15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수갑이 풀렸어요. 독방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자마자 울었어요. 살았다. 우리 정말 살았어. 박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대장님, 우리 이제 진짜 자유인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진짜 자유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요.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거요. 조사가 끝난 다음 날, 국정원 요원이 우리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너희들 이제 하나원으로 간다. 거기서 3개월 교육받고 사회에 나가는 거야. 하나원,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15명이 나란히 앉았죠. 창밖을 봤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창밖 풍경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로가 깨끗했어요. 아스팔트가 반짝반짝했습니다. 북한에서 본 도로는 다 울퉁불퉁했거든요. 차들이 많았어요. 그것도 새 차들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차라는 게 거의 없었는데요. 건물들이 높았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이 즐비했어요. 박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소대장님, 저게 뭡니까? 박민수가 가리킨 곳을 봤어요. 간판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스문의 씨. 편의점이었습니다. 전단지에서 봤던 그 편의점. 잠깐, 버스 세워주세요. 제가 소리쳤어요. 요원이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기 편의점이요. 들어가 봐도 됩니까? 요원이 웃었어요. 편의점. 하하. 그래, 들어가 봐라. 어차피 시간 많아. 버스가 멈췄습니다. 우리 15명은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최영철이 뒤로 벌떡 물러섰습니다. 으아,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자동문이야. 놀라지 마. 요원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우리는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진열대마다 음식이 가득했어요. 과자, 빵, 음료수, 도시락, 컵라면. 제가 평생 본 적도 없는 음식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과자 봉지를 집었어요. 이게 다 먹는 겁니까? 그럼 먹는 거지. 박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과자 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죄송합니다. 급히 주우려다가 또 떨어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삼각김밥을 봤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의 쌀밥이 보였어요. 이게 쌀밥입니까? 응, 삼각김밥이야. 1,500원. 1,500원. 그게 비싼 건지 싼 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쌀밥이 이렇게 흔하다는 겁니다. 최영철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음료수가 가득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음료수지. 콜라, 사이다, 주스, 우유. 최영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24시간. 정말 24시간 내내 이게 여기 있습니까? 그럼 밤에도 열려 있어. 우리 15명은 말을 잃었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을래?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먹어도 됩니까? 그럼 내가 살게. 요원은 삼각김밥 15개를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어요. 22,500원이요. 22,500원. 삼각김밥 15개가 22,500원. 북한에서는 쌀 한 대를 구하려면 한 달 월급을 써야 했는데요. 요원은 카드를 꺼내서 긁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삼각김밥을 나눠줬어요. 먹어. 저는 삼각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포장을 뜯었습니다. 쌀밥이 보였습니다. 흰 쌀밥. 김에 쌓인 하얀 쌀밥. 냄새를 맡았습니다. 고소한 김 냄새가 났어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았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먹어보는 쌀밥이었거든요. 그것도 이렇게 맛있는 쌀밥은 처음이었습니다. 박민수도 울고 있었어요. 최영철도 울었습니다. 15명 모두 삼각김밥을 들고 울었습니다. 요원이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야, 왜 울어? 삼각김밥 가지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너무 맛있어서요. 맛있어서 울어. 이게 그렇게 맛있어? 요원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이 사람은 10년 동안 강냉이만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10년 동안 쌀밥을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우리는 삼각김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 씹으면서요. 이게 꿈이 아닌지 확인하면서요.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요원이 말했어요. 배고프지?
밥 먹고 가자. 휴게소에 잠시 멈췄어요. 간판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소고기 국밥, 소고기. 그 단어를 본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요원이 사장님한테 말했습니다. 국밥 15인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손님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그릇이 컸어요. 반찬도 많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들 남기고 있었습니다. 밥을 남기고 있었어요. 박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소 대장님, 저 사람들 밥을 남기고 있습니다. 나도 봤어. 북한에서는 쌀 한 톨도 남기면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들은 밥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국밥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였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소고기가 둥둥 떠 있었어요. 고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어요. 혀가 데일 것 같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삼켰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 순간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게 음식입니까? 제 옆에 앉은 최영철도 울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든 채로요. 박민수는 아예 얼굴을 묶고 흐느꼈습니다. 15명 모두 울었어요. 국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이상한 얼굴로요. 요원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야, 조용히 좀 먹어. 사람들이 쳐다본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년이었어요. 10년 동안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기가 입안에서 녹았어요. 쌀밥은 부드러웠습니다. 국물은 따뜻했고요. 저는 한술 한술 떠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나만이구나. 이게 자유구나.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비웠어요.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마셨습니다. 박민수가 그릇을 들고 혀로 핥았어요. 민수야, 그만해. 아깝습니다. 소 대장님, 이렇게 맛있는데 한 방울이라도 남기면 안 되잖아요. 요원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여기는 또 올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매일 먹을 수 있다고. 매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럼 박민수가 또 울었어요. 매일, 이걸 매일 먹을 수 있다고요? 최영철이 말했습니다. 전단지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남한 사람들은 매일 쌀밥과 고기를 먹는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가 온 게 맞아. 우리 잘한 거야. 15명은 식당 테이블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저는 뒤돌아봤어요. 소고기 국밥, 그 간판을 봤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처음으로 배불리 먹어본 그 국밥을요. 처음으로 자유를 맛본 그 순간을요. 요원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하나원 가자. 거기서 3개월 지내면 너희들도 이런 거 매일 먹을 수 있어. 매일. 그 단어가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찾아온 현실. 우리가 10년을 참고 견뎌서 도착한 현실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웠어요. 남한 말투로요.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도 배웠고요. 그리고 드디어 사회로 나왔습니다. 2019년 1월, 정부에서 집을 줬어요. 원룸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제 인생 처음으로 가진 제 방이었습니다. 온수도 나왔어요. 전기도 24시간 들어왔고요. 저는 그 방 한가운데 서서 울었습니다. 제 집이다. 이게 제 집이야.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북한 특수부대에서 10년 일했습니다. 아, 탈북자시구나. 죄송한데 저희는 10군데를 넘게 지원했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박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영철도요. 우리 15명 모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생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가 공고문을 봤습니다. 아르바이트 구함. 저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장님이 카운터에 앉아 계셨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저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요. 그래. 경력 있어? 아니요. 근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위아래로 봤어요. 말투가 좀 이상한데. 어디서 왔어? 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사장님의 표정이 굳었어요. 또 거절당하는구나. 그런데 사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아, 그래. 고생 많았겠네. 언제부터 나올 수 있어? 네.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받아주시는 겁니까? 그럼 일 열심히 하면 되지. 내일부터 나와. 그날 밤 저는 또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계산기 쓰는 것도 헷갈렸고요. 물건 진열하는 것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화내지 않으셨어요. 천천히 해. 처음이니까 당연히 서툴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너 혼자 왔어? 아니요. 친구들이랑 같이 왔습니다. 15명이요. 15명. 그렇게 많이? 네. 우리 소대 전체가 넘어왔습니다. 사장님이 놀란 얼굴로 저를 보셨어요. 대단하네. 다들 일자리 구했어? 아니요. 아직 못 구했습니다. 사장님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일 친구들 데리고 와봐. 내가 다른 사장님들한테 부탁 좀 해볼게. 다음 날 15명이 모였습니다. 사장님이 우리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들 젊고 건강해 보이네. 좋아. 일주일 안에 다 일자리 구해줄게. 정말로 일주일 안에 다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박민수는 치킨집에서 일하게 됐고요. 최영철은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친구들도 하나씩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는 사장님한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웃으셨어요. 뭘? 이 정도야. 너희들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여기서 잘 살아. 한 달 후,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돈을 받아들고 한참을 봤습니다. 100만 원. 북한에서는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부모님께 이 돈을 보내드릴 수 있을까?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요. 우리는 군인 집단 탈북입니다. 북한에서는 이미 우리 가족들을 처벌했을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을 거예요.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종이를 꺼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강철민입니다. 지금 남한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탈북해서 죄송합니다. 꼭 살아계세요. 언젠가 다시 뵙겠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봤어요. 하지만 이 편지를 보낼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접어서 서랍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어요. 보낼 수 없는 편지, 닿을 수 없는 사랑. 그게 탈북의 대가였습니다. 지금은 2026년입니다. 탈북한 지 7년이 지났어요. 저는 아직도 그 편의점에서 일합니다. 박민수는 치킨집 사장님이 됐습니다. 최영철은 택배회사 정규직이 됐고요. 15명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끔 우리는 모입니다. 술 한잔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진짜 무서웠지. 지뢰밭 통과할 때 오줌 지릴 뻔했어. 하하하.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요.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절박했는지. 여러분,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매일 쌀밥을 먹을 수 있어서요. 마음대로 편의점에 갈 수 있어서요. 무엇보다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요. 하지만 완벽한 행복은 아닙니다.
부모님 소식을 모릅니다. 여동생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살아계신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밤마다 어머니가 나오는 꿈을 꿉니다. 철민아, 왜 우리를 두고 갔니? 그 말에 잠에서 깨면 베개가 젖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자유의 대가입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살다가 언젠가 북한이 바뀌는 날이 오면 다시 가족을 찾을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쌀밥 한 그릇, 따뜻한 방, 자유롭게 숨 쉬는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걸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